이제 임대차 3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임대차 3법이 일단 시행된 이후에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거는 좀 사례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가지 사례를 보면은 여러 차례 이제 뭐 계약을 갱신을 해가지고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나? 어떻게 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까지 뭐 10년을 살았던 네. 뭐 지금까지는 안 3년을 따지고. 살았던 지금까지는 치지 않고 네. 이제부터 다가오는 계약갱신. 네. 그때 계약 기간이 만기가 돼서 이제 내가 더 살 건지 말 건지 그때 집주인한테 얘기할 때 그동안 살았던 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근데 지금 임대차 제도를 얘기할 때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민법 중에서 특별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거권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81년 그 3월에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죠. 그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전에 6개월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엄마 또 이사가 뭐 이래가지고 울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89년 90년, 89년, 89년 12월 30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90년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신문을 보면은 그때 우리가 만들 때 이 1년 너무 짧다. 그러니까 2년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90년도로 본다면은 뭐 이틀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90년으로 본다면은 이제 30년 만에 이게 4년으로 사실상 4년이죠. 4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막 그 논의되고 뭐 쟁점이 수없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집주인, 임대인 중에서 권리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러 갈 때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가 있으면은 이제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부인이나 또 남편 혼자서 살면서 또 사실은 다른 가족들은 따로 사는데 이런 형식을 취할 때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 부부는 안 됩니다. 부부는 안 되고요. 공동명의면은 해당될 거 집주인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되니까 되겠는데요. 그 이게 법 취지를 보면은 위장전이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만약에 부산집이 제가 이제 서울 살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부산에 근무한다면은 그 부산집이 우리 집사람 거다. 그러면은 그거 당연히 뭐 계약갱신 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지금 뭐 세밀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집주인이 중간에 이제 집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집주인한테는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 주인한테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집을 팔면은 매수자가 결국 권리 의무를 이제 포괄승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받는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지켜야죠.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그냥 내가 집을 비워놓고 팔 거야. 이런다고 그래서 세입자가 뭐랄까 뭐 손해배상이라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원래 세입자가 2년을 살겠다고 했으면은 나가라고 했으면은 원래 집주인이 뭐 살든 안 살든 그건 관계 없는데 2년 동안 세를 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취지가 맞죠. 집을 샀어. 집을 산 사람은 원래 2년 동안 그 원래 이제 그 원주인이 조금 6개월 살았다면은 나머지 그 기간 1년 6개월에 대해서도 살아야 되죠. 아니 집을 비워놔도 되지만 세입자를 들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비워놓는 거랑 관계 없는데 어쨌든 다른 세입자 원래 세입자 너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같은 맥락에서 아무튼 세주인도
그 잔여 기간을 채워서 거기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집주인이 일단 실거주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그냥 집만 비워놨습니다. 네. 주소만 이제 이전을 해놓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워낙 낡아서 또 전세가도 낮으니까 집주인 들어가지 않고 집만 비워놓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 손해배상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거주는 반드시 네. 아니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드리면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때문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네. 이제 의무 거주 요건이 지금 2년 그러니까. 생겼잖아요. 네.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올 연말까지 조합 설비 인가를 받지 못하는 예. 그 재건축들은 이제 2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 내가 들어갈 거야. 네. 그런 경우 세입자는 비워줘야 됩니다. 예. 뭐 그런 요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이야기들 나왔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 즉 이제 말하자면 세입자를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이거 확인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으로 보면 어렵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세입자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네네. 그 피해 사실을 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입증하겠어요? 결국 내가 손해배상을 예.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확인,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네. 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이미 뭐 가령 뭐 서울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갔는데 네. 그러면 뭐 주말마다 그러면 망경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자의 어떤 그런 뭐 불편이나 네. 뭐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 세입자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민센터 가면은 예.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 그 경매할 때 보면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인도 당연히 떠볼 수 있는데 예. 아. 이미 떠났잖아요. 네. 떠났는데 어떻게 봐요 그거를 전 임차인이. 예. 근데 이제 그럼 집주인이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아마 법을 바꿀 거예요. 예. 법을 바꿔서 그 부분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전 임차인도 네. 그 주민센터 가서 네. 떼볼 수 있는 네. 뭐 자격을 네. 준다면은 네. 예. 집주인의 어떤 몰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주소만 옮긴다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방지되는 어렵게 그런 되죠. 게 있네. 근데 뭐 주소를 옮겨놓고 비워두는 건 게 없는데 네. 예. 다른 세입자 이제 들었을 다른 세입자는 경우가 드리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예. 세입자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로스 체크를 할 겁니다. 아마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잘하시는 세입자분들은 뭐 이렇게 하겠죠. 뭐 내가 나가는데 예. 뭐 언제까지 그러면은 전입했다는 거 혹시 뭐 그거 떼가지고 뭐 카카오로 한번 찍어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이가 뭐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게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법으로까지 가지 말고 네. 대화로 해야 되죠. 대화로 해서 상식선에서 이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얼굴 붉힐 건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화로도 해결되고 뭐 약간 얼굴 붉히다가 이제 타협을 찾기도 한데 또 살다 보면은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때 그는 이 소송도 사실 그 피해를 본 정도를 이렇게 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말하자면 피해 보상하는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을 얼마나 이제 소송 단가를 할 것이냐 하는 일종의 뭐 산정 기준이랄까 이 산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정해놓고 있어요. 아, 일단은 계약 당시에 네.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합의한 그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걸 이제 계약할 때 얼마 이거 있는 위반하면 얼마 낸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네, 네. 만약 약정 금액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인데 네. 거절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월세 3개월치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잖아요. 네. 그럼 올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월세 차액에 2년치. 오던 게 이제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서 세입자가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손해 보는 거 어떻게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런 게 있으면 이 중에서 큰 금액이 큰 금액. 손해배상이다.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3개월치 월세나 예. 아까 차액 예. 2년치 네. 그런 게 입증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편하죠. 이게 예. 중에서 큰 거니까 예. 이건 아마 뭐
산수하면은 충분히 전세를 이제 월세로 돌려가지고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 쉽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예. 근데 이까지 안 가도록 그렇죠. 사전에 안 가야죠. 집주인하고 예. 세입자는 공생이에요. 네. 서로 공간을 빌려주고 사실상 이게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어쨌든 법으로 가면 안 좋아요. 그래도 소송권들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요? 예. 이게 또 집주인이나 세입자분들이 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저 아무튼 세입자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내가 뭐 갑자기 뭐 직장을 옮긴다거나 무슨 뭐 좀 지역으로 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사정 때문에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있잖아요. 뭐 금액을 올리지 않고 예. 2년이 됐는데 예. 금액을 올리지 않고 계속 말도 없이 그냥 사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계약서는 분명히 쓸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금액이 오르지 않으면은 뭐 계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5% 이내에서 집주인은 올리고 싶겠죠. 예. 지금 상황이라면 그죠? 예. 그러면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종전에는 계약서를 쓰면요. 네. 금액을 올려서 계약서를 쓰면은 대체적으로 세입자든 집주인든 2년을 지켰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세입자가 예. 나가겠다고 예.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예. 3개월 이내에 예. 집주인은 이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3개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묵시적 그 갱신하고 거의 유사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세입자는 옵션이 있지만 집주인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럼 예. 중간에 세입자를 바꾸게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그럼 다른 세입자를 하게 되면 또 부동산 중개료를 중개 수수료는 원래 지금 재계약을 맺으면은 통상적으로 네. 세입자도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중간에 나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통 세입자가 네. 그 중개 수수료를 보통 물고 나갔잖아요. 네. 귀책 사유가 있다고 예, 보면 그게 보통 또 법에 따지면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 하는데 예. 이거는 예. 아니죠. 이거는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지.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 예. 이게 그죠? 집주인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카페에 엄청나게 네. 그 집주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아. 계약해놓고 중간에 3개월 만에 나가면서 네. 왜 그걸 내가 중개 수수료를 내가 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묵시적 재계약, 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당연히 중개 수수료 안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중개 수수료 세입자 안 내죠. 집주인 예, 내죠.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같은 있습니다. 맥락이죠. 예.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다들 전세가 점점 줄고 이제 월세로 바꾸려는 이 생각들이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럴 때 이제 그 월세로 쉽게 그냥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또 제도 아닙니다, 장치나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든지 네. 예. 아니면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경우에는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합의가 그러니까 예. 세입자가 합의해 줘야 네, 된다. 특히 세입자의 동의가 네. 있어야 된다. 예. 세입자가 거부하면은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한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 뭐 재계약을 이유로 월세를 뭐 강요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다만 이제 5%를 다 올릴 수 있겠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 법은 5% 이내에 지자체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예. 네, 그 부분도 하나의 이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전월세 절환율이 한 4%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법에 있는데 그게 강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그걸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네. 권장 사항 정도인데 지금 얘기로는 이거를 만약에 4%도 너무 많다. 예. 이걸 좀 낮추겠다. 예.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 만약 월세로 뭐 강요하거나 네. 뭐 이
뭐 전환율을 넘겨서 만약에 받는다면은 뭐 여러 가지 벌칙을 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그거는 표현은 안 됐습니다. 예, 지금 보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저는 처벌을 떠나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합의가 없이 어떻게 그게 전환 오프시에다 올릴 수 없잖아요. 그하고도 월세나 전세 이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아까 묵시적 갱신처럼 비슷하게 돼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은 전세 계약이 예를 들어서 이번 뭐 9월이나 10월에 만료가 됐는데 이미 집주인하고 한 10% 정도를 갖다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돼가지고 5% 이내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서가 어떻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입자한테 옵션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겁니다. 일단 아까 12%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뭐 5% 미만으로 다시 계약을 맺고 7%는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또 하나는 그냥 12%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계약갱신 그 청구권을 1회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뒤에.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미 또 어떻게 또 뭐 돈 왔다 갔다 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9월달에 하면은 2022년이죠. 그때 가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몇 년 사는 거예요? 지금 2년 살았다면은 4년 더 사는 거죠. 4년 더 살, 총 6년을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입자가 판단해서 어떻게 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실무적이지만 아까 잠시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전세를 월세로 이제 돌리는 이런 게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전월세 전환율 아까 이게 한 4% 정도 돼 있는데 뭐 이거 뭐 꼭 권장 사항 정도라고 하면서도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근데 4%면 지금 금리에 비하면 높은 편 아닙니까? 높죠. 좀 낮춰야 된다면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걸 좀 낮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정부나 뭐 여당이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월세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야죠. 왜냐면은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건물에 대한 뭐 감가상각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세입자가 또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임차에 대한 디폴트, 그다음에 공실 부분도 있고, 뭐 집에 대한 보유에 대한 어떤 비용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셀러리맨들은 월세 그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득 공제 있죠. 그게 이제 7천만 원 이하, 연봉 7천만 원 이하 세대주인데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주로 33평짜리죠. 그거 이하나 혹은 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뭐 공시가격 3억 원 안 되더라도 85제곱미터 이하는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총월세의 10%를 이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전세금을 5% 올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뭐예요? 월세를 내고 월세를 혜택을 받는 게 혜택을 받는 게 낫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월세에 대한 부담을 좀 그 낮출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테니까 아마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적응 이런 걸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월세 전환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법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 지금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 아니다. 전세금을 갖다가 집주인이 그 액수를 갖다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보십니까? 시점에 대한 얘기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은 전세는 종말 혹은 소멸로 가는 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월세로 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습니다. 뭐 저금리, 뭐 은행이 맡겨봐야 뭐 돈 안 주니까 지금 수신금리 얼마죠? 0.89% 정도입니다. 지금 뭐 1%가 안 돼요. 뭐 이런 뭐 상황이고 또 보유세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세 받아서 또 이렇게 보이시 내시는 분도 없잖아 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재건축 2년 예.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고가주택은 예. 10년 살아야 돼요. 네. 예. 양도세 80%, 양도세 이제 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80% 네. 예. 받으려면은 10년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 물량 자체가 많이 저는 안 나올 것 같아.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갭 투자도 또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예. 전세는 아마 단기간에 이게 확 없어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 일단은 갭 투자가 좀 많았어요. 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보증금 승계 거래라고 그러는데 5월달에 52.4%예요. 강남은 72.7%입니다. 네. 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측면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내 세입자한테 그러면은 이 월세로 돌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예. 보증금이 마련해서 네.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속도의 문제인데 결국은 분명히 가는 거는 맞다. 예. 가는 거는 맞고 특히나 이 요번에 이제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네. 집주인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왕이면은 이제 못 올리니까 네. 월세 받자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그걸 내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전문가들 얘기 뭐 공통적인 것은 전세는 그렇죠. 어차피 사라지는 어떤 그런 운명이다. 예. 뭐 남미 볼리비아인가 뭐 그거 조금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임대차는 한국밖에 없는 것은 이제 맞다 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단기간에 전면 월세로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네.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게 반전세 형태가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반전세는 예. 전세에 변형된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에 있는데 일부 예. 월세를 섞은 네. 이 하이브리드 네. 아마 임대차가 앞으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는 이제 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세의 어떤 순기능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월세는 길바닥에 돈을 뿌린다 뭐 그런 얘기도 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얘기는 전세는 일종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했단 사다리 말이에요.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강제 저축 기능도 있는 있고, 거고 예. 내가 망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라도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예. 일종의 이게 나의 저축 그렇죠. 네. 저축 금액이잖아요. 보험,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고 물론 전세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깡통 전세 아시잖아요. 예. 뭐 집주인이 망하면 나도 같이 덩달아 예. 재산이 뭐 공중분해되는 뭐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이게 이제 집값이 절반을 들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락의 안전판 역할도 하지만 네. 또 이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예. 약간 뭐 그런 불안 요소도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거는 살리고 부정적인 거는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예.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동안의 전세가 결국은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징검다리 역할, 네.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면은 예. 전세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예. 유이자 대출은 뭐예요? 월세죠. 아니 유이자 대출은 어떻게 보면 은행의 은행에서 그렇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예. 주택담보대출이죠. 아,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사라지니까 네. 우리도 이제 그 장기 모기지 그게 우리나라 30년까지는 20년, 30년짜리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일본에 50년짜리가 있더라고요. 아. 뭐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 예. 선택을 다양하게 예. 해주는 거는 저는 맞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모기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세가 이게 사다리라면은 예.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뭐 그런 것들도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본질적으로 사금융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강합니다. 예.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적 일종의 임대 시장에 세입자를 그스란히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필요성. 예.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한 7.6% 정도가 되더라고요. 공공임대가 예,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많이 늘었는데 뭐 한 10%는 좀 넘겨야 네. 그래도 좀 이런 그 변동성이 강한 사적 임대 시장으로부터 세입자를 일종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우리가 이걸 월세와의 어떤 흐름을 네. 뭐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대세 트렌드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 예. 그게 세입자의 어떤 그런 주관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도적 이런 이제 임대차 보호법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어떤 뭐 아파트 뭐 임대주택 같은 예. 그러니까 그 유형적인 거 이건 예. 이제 무형적인 거라면은 예. 유형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예. 한 번도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좀 공생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가치, 공존의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요번에 이게 임대차 보호법을 하면서 집주인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이게 오래 가려고 그러면은 서로 공존을 하는 가치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예. 우리가 어떤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좀 시사점 같은 거 네, 좀 맞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하는 거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뭐 반대가 이제 49.5, 찬성이 43.5로 이제 오차 범위에 거의 걸쳐 있습니다만은 좀 반대가 많은데 임대인의 집주인들의 반대는 이해가 되는데 뭐 유주택자는 뭐 반대 51, 찬성 43.1인데 무주택자도 반대가 46.8, 찬성 44.3으로 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 무주택자도 반대가 또 좀 높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우리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미지나 혹은 뭐 그걸 정성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이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월세화 시대가 성큼하면 어떡하느냐. 네. 이런 데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들이 네.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면은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좀 강하시죠. 저는 이제 겁이 나는 게 아까 설문조사처럼 네.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네. 자극이 오면은 네.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네. 결국은 이 임대차 관계에서 예.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교섭력, 박앤파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이제 세입자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는 건데 네. 혹시나 주거비가 더 비싸지면 어떡할까? 결과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월세화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행하는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되면 어떡할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예, 뭐 그거는 이제 봐서 네. 상황을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예. 월세를 가더라도 예. 이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죠. 적응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은 뭐 어차피 뭐 가는 방향이고 또 옳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어떤 그런 소프트한 어떤 그런 뭐 장치들은 예. 좀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권역 아파트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과 그 임대차 3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혹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박원갑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